안녕하세요. 틀릴 틈 없는 사회 이투스 영어승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정치화법 주요 문항 중심으로 해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총평 선생님이 써놨대. 선생님이 말로 해놓고 썼댄다. 자, 지금 이게 좀 강의가 길어지면서 그런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총평 다 찍어뒀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지방자치 이런 건 호시탐탐으로 충분히 공부했다면, 잘 공부했다면 충분히 다 잘 맞추셨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주요 문항 설명드린다 했습니다. 3번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헷갈리거나 했을 수 있어. 그치? 아직 3월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잡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고요. 한번 제시문 바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각각 병으로부터 용돈의 범위를 넘는 고가의 운동화를 구매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과 어떻게 병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누구? 을과 병이 또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갑과 을은 미성년자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갑은 성인으로 위조한 신분증으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어머? 이렇게 위조를 했잖아. 이렇게 위조를 이렇게 가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있어서는요.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뭐라고요?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 그래서 갑 그리고 갑의 법정 대리인도 저 이거 계약 취소할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은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 없이 자, 여기 보세요.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미성년자가 뭣도 모르고 계약을 했을 수 있잖아.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얘는 취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건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은 계약 체결 당시에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갑과 을이 미성년자인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으면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이 누가?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 있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어떨 때? 미성년자와 계약을 했어.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 가능한 그런 계약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인 거예요. 그럼 봐봐. 이건 지금 취소가 안 되는 계약인 거예요. 이 계약에서는 병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걸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지. 그런데 이러한 계약에서는 취소 가능한,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 가능한 그런 계약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철회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만 정리해 두고요. 1번 선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갑과 달리 을은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갑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의 계약과 을의 계약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소가 안 된대요. 선생님이 취소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무효라는 건가요? 아니요. 취소가 안 되면 일단 계약을 맺었잖아. 그럼 이거는 취소가 안 돼. 유효한 계약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유효한 계약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도 어때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가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얘는 취소가 가능한 그러한 계약일 뿐이야. 얘도 유효한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얘기하면 옳은 선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2번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둘 중에 하나 뭔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넘기셨다면 안타깝게 틀리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요. 또 호시탐탐 기본 개념 강의, 그 다음에 호시탐탐 개념 복습 부분에서도 문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강의를 잘 들으시면 이거 정말 잘 푸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요. 3번 을과 달리 을의 부모는
을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을의 부모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을과 달리 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렇게 설명돼서 틀렸다. 4번 병은 을과의 운동화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나가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병은 을에게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확답 촉구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확답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누구한테? 그치?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을이 법정 대리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요거 또한 선생님이 호시탐탐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치화법은요, 딱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걸로 그려만 놓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정답이 보이잖아. 그치? 이게 바로 정치화법의 장점인 거야. 그리고 나오던 헷갈리게끔 내던 것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대비해 두시면 절대 혼란스럽거나 틀리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친구들이 너무 속상하려나?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잘 대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3월 학평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3번의 답 그래서 2번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럼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 친구들이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A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없어 어떻게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알파벳 앞뒤 문구 중심으로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니까 A는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총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요. B의 상임이사국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서 이들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바로 무엇이다? B는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서술형 답지 쓸 때 이건 지금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거지만 내신도 생각해서 이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안전보장 이사회 이렇게 좀 쓰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괜히 걱정돼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의 의결은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자, 우리가 총회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권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가리구나. 2번 A는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1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회 같은 경우에는요. 15개 너무 귀엽다. 총회 전부 다 모였는데 15개라니.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00몇 개 이렇게 되는데 나가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B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국제연합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관이다. 그렇죠? 안전유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평화유지군 파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 의사결정 기관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안보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6번의 답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B에서 이게 이제 좀 헷갈렸을 수 있어. 실질상에 해당하는 안건은 전체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을 모두 포함해서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그럴싸해요. 근데 과반이 아니라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절차 사항을 제외한 실질 사항에 대해서는요. 얼마? 15개국 중에 9개국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가리다. 그 다음에 5번 A와 달리 B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권평등의 원칙을 따른다, 1국 1표로 표결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뭐랑 관련되어 있다? 총회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안보리 같은 경우에도 1국 1표로 표결하는 부분은 있죠. 근데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좀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실질사항의 경우 이들 중에 무엇?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은 그 안건은 부결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 이런 게 바로 현실주의적 관점, 힘의 논리가 보여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4번 이런 선지도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그럼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니까 기업, 위헌법률 심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선 우리나라 헌법기관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A가 그 신청을 기각하자 B에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법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는 그래서 법원이 되는 것이고 B는 바로 무엇이 된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헌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헌재. 자, 그리고 난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개정안, 법률을 의결하고 이러는 기관은 어디겠어요? 국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D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선지 쭉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A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곳은 입법기관이겠죠. 그래서 국회가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뭘 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돼요. 법률을 적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B는 구인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9명으로 구성되는 거 맞네요.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형적으로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맞춰야 할 수 있지만 이거 어때요? 틀린 문구라는 거 바로 긋고 가셨을 거야. 선생님이랑 공부했으면 이거 선생님이 호시탐탐해서 그림까지 그림을 그리진 않았다. 이거를 이제 디자이너님이 그려준 거를 바탕으로 내가 열심히 설명했단 말이야. 자, 이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던 어떤 문제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예요. 그래서 국회는 3명을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3명을 지명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3명을 뽑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9명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대통령이 무슨 권을 갖는 거예요? 이 임명권이라는 걸 가지는 거야. 그래서 국회가 3인 선출한 친구, 대법원장이 3인 지명한 친구들까지도 임명은 누가 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구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 3명씩 임명한다라는 말은 나가린 거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틀린 선지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산안 심의 확정, 이게 바로 뭐예요? 국회의 권한이겠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4번, B와 달리 A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럼 이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 해산 심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권한이다? 헌재의 권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B와 달리라고 얘기하니까 틀린 표현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5번 D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선생님이랑 뭐 이제 호연직이라든지 이런 모의고사에서 또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이거를 풀게 됐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익숙할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이 또 이 우리나라 헌법기관 이 부분 좋아해. 여기가 막 F까지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모의고사 낼 때 G까지도 내고 그랬어. 자주. 그래서 요런 것들도 선생님이 예전에 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나오던 문구들 그 다음에 또 나올 법한 문구들이 어느 정도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한번 볼게요.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결이 됐대. 그러면 법률로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한다?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정치화법에서 연결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법원의 재판 결과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라고 합니다.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판하는 거죠. 법원의 재판 결과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통합사회에서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사회에서도 좀 깊이 있게 공부한 학교들은 이 정도는 다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만약 정치화법을 이제 공부해서 여기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좋아, 좋아.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 보겠습니다. 니은 헌법소원 심판이래요. 이거 보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A가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해서 헌재에다가 한 거래. 그러면 이런 구조를 보이는 거면 여기서의 헌법소원은 무슨 헌법소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냐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기 때문에 권리구제형이 아닌 위헌심사형에 해당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권리구제형이다라고 얘기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나 너무 속상해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나 좀 속상한데 이거 한번 따져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병 볼게요. 기어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 주체.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 주체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선생님이 인강 본 친구들은 다 아실 거야. 지금 현강으로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도 이거는 다 공감할 거야. 청구 주체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제청 주체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업 같은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제청을 할 수 있어요? 제청 주체 누가 제청할 수 있어? 법원이 제청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제청 주체는 법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의 청구 주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거. 이거는 누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국민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그렇죠? 우리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당사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두 법원이군이라고 하면 나가리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 기억에서의 위헌 결정과 그 다음에 니은에서의 인용 결정은 모두 비의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족수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는 조금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호시탐탐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얘는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과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것이냐? 권리구제형이란다. 우리가 헌법 소원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이런 것들 쭉 보면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어요. 권한쟁의 심판. 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 우리가 7인이 출석하면 이제 재판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있어서 이 결정을 내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있어서 거기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빼고 나머지는 어때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더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이러면서 얘를 틀렸다고 한다거나 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요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안 틀렸겠죠? 정답은 그래서 을, 정을 골라야 되니까 정답 어떻게 된다?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형태 문제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이거 저 막 3번 골라서 틀렸어요. 너무 축하해. 너무 다행이야. 틀렸는데요? 이게 왜 축하하냐면 전형적으로 나오던 어떤 패턴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 이제 이거를 더 이상 안 틀리겠죠. 한번 딱 틀리고 나니까 딱 뇌리에 박힐 거 아니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어떤 선지 문구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딱 나오면 대통령제인가 의원 내각제인가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선지를 봐야 되는 거야. 좋아, 좋아. 그러면 정부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지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이건 풀만 했는데 제가 다른 문제 풀어봤더니 좀 어렵더라고요. 뭐 예컨대 전년도 수능 이런 거요. 그런 것들까지 선생님이 다 대비해 주는 게 호신술 도표 분석이라고 하는 강좌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선거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정부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 아울러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요. 이계정 정치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있지. 지금 우리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고3 정법을 고르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수강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이런 유형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대비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내신, 수능 모두 다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볼게요. 제신문 보겠습니다. 각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하나에 해당한다. 모든 시기의 각국의 의회 전체 의석수는 동일하고요. 정당은 ABC만 존재하고 무소속 의원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시기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럴 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냐면 과반인 정당이 있나를 살펴보세요. 과반인 정당이 있네. 그런데 T 시기는 보니까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의회 제1당, 의회 제1당이라는 표현도 그냥 넘길 표현이 아니야. 제일 의석이 많은 정당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의석이 많은 정당이 55%고 그 정당이 행정부 수반이 나왔대. 이거를 가지고는 대통령제인지 의원 내각제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1시기 볼게. 여기 보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B당, 의회 제1당 같은 경우에도 B당이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과반인 정당이 있네? 여기도 마찬가지. 몰라. 그리고 T 플러스 2시기 그냥 그렇구나. 이게 전부예요.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시기에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상권을 가진대. 아하, 이걸 가지고 봐야 되겠구나. 작은 이런 조그마한 글씨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여기서 느끼시면 좋겠고요.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 시기에는 의회 해상권을 가진다. 이 문구를 봤을 때 대통령제 이런 거 없거든요. 의원 내각제,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의원 내각제인 거예요. 그럼 이것만 알 수 있었어? 아니지. 달리라고 얘기해 줬잖아. 그럼 T 시기는 대통령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정보는 오케이. 그냥 우리가 전형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고정적인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 내각제고요. T 플러스 1시기가 의원 내각제인데 B당이 과반이야. 그러면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그 정당이야. 과반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내각이 구성됐다라고 해요? 단독 내각이야? 연립 내각이야? 그렇지. 단독 내각이 구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립 내각은 여러 정당들이 합쳐져서 과반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단독 내각이구나. T 시기는 대통령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과반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렇지. 여대, 야소, 현 정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두고 1번 보겠습니다. T 시기에는 여소야대 국면이 나타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 시기는 여대 야소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나가리다. 자, 2번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 시기에는 T 플러스 1 시기에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에 대한 특징?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T 플러스 1 시기는 의원 내각제죠. 나가리다. 그 다음에 3번 T 플러스 1 시기에 비해서 T 시기에는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T 시기는 뭐라고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매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선지 문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야. 여대 여소면 이거 잘 통과되겠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가 의원 내각 제정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면 미국 이런 나라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어떻다? 나가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엉망이에요. 자, 4번 T+1 시기와 T+2 시기 정부 형태가 다르다면 그럼 T+2 시기가 무엇이다? 대통령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우리나라에 내각 불신임권이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에서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T+1 시기와 T+2 시기 정부 형태가 같다면 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T+2 시기도 의원 내각제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겠죠. T+2 시기와 달리 T+1 시기에는 단독 내각이 구성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T+1 시기는 단독 내각이다. T+2 시기는 이 A당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의회 제1당이 과반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과반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내각?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됐겠지. 의원 내각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정답 그래서 어떻게 된다? 10번의 답 5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자, 재미라이팅. 네, 어쨌든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하여튼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제시문, 요거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쵸? 뭐 미네르바 사건 이러면서 선생님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이러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 선생님이 들어주는 예시가 그냥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올 법한 부분, 그 부분이 아니어도 나중에 이 부분에서 쓰임이 있거나 하는 것들,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호시탐탐 기본개념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예시들은 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 보게 되면 갑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어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담당 판사는 갑의 행위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없다. 자, 없어서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대.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보세요. 구성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자, 우리가 범죄의 성립 요건 같이 배웠습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스텝 1.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것이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있죠. 예컨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절취를 했는가,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보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위법한가, 위법성을 따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임이라고 하는 거, 그 행위자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거지.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 드디어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는 거야.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 자는 벌금에 처한대. 근데 얘는 어떻다고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없대잖아. 그럼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고요. 나와보겠습니다. 을은 자신의 차량을 절취하려는 취객을 제지하다가 그 취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서 을은 상해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을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당방위다.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거 기억날까요? 선생님이 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기억할 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피자 이름이 뭐라 했어? 기억 안 나니? 자, 뭐야, 노모 피자야, 노모 피자. 근데 사실 노모 피자보다 더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거죠. 피자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주문을 했는데 문 앞에 있어야 될 피자가 없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뭘 하겠어요? 피자, 그치? 긴급 피자 행방 찾기를 하겠죠.
그래서 긴급 피자 행방 찾기로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긴급 피난, 그쵸?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정당 행위, 정당 방위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정당 방위와 관련된 얘기가 보여지네요. 아, 그러니까 정당 방위는 뭐라고요? 위법성 조각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보기. 판사는 갑의 행위가, 판사 같은 경우에는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오잉?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요? 아니죠. 니은 검사는 의뢰행위가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은 없다고 보았다. 그쵸? 구성 요건이 해당하니까 그 다음에 위법성을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은 없다고 보았다. 맞는 말인 거죠. 됐죠? 디귿 갑과 을은 모두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죄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판사가 선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법원의 판단이다. 검사가 왜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이렇게 체크하는 게 더 낫겠네요. 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모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범죄가 불성립한 거죠.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아서 얘도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 그래서 어떻게 돼?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특수불법 행위의 유형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면 또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식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갑은 배달 직원 을에게 A가 알려준 식자재 배달 장소를 잘못 전달했대요. 어머? 자, 갑이 잘못 전달을 했어. 이로 인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A는 식자재를 약속된 날에 받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면 뭔가를 받았겠다. 얼마나 놀랐을까. 그치? 식자재면인데. 자, 하여튼 그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갑은 A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거기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무엇? 갑과 누구랑 그치? A랑 맺은 이 계약이 있었으니까 그치? 갑은 배달 직원 을에게 A가 알려준 식자재 배달 장소를 잘못 전달했다. 그러면 지금 이 약속된 날, 이 약속 누구랑 한 거야? 갑이랑 지금 A랑 같이 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갑은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 줘야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을은 A에게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을이 왜 특수불법 행위를 져? 을은 지금 직원이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 같은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걸까?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냥 엉망이에요. 그냥 이건 엉망인 문구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나가리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금 질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런 거죠. 갑이라고 하는 지금 이 사례와 다른 사례예요. 여기 있는 사례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갑이 사용자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을이 피용자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랬을 때 있어서 을이 A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음식을 엎질렀다거나 하여튼 뭔가 그랬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A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얘한테 돈을 받으려고 해봐봐. 얘는 돈을 벌려고 온 애지 얘가 돈을 이렇게 주려고 온 애는 아니잖아. 돈이 없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돈 받으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럴 때 사용자가 정말 내가
이 피용자의 선임 및 뭐 사무감독의 상당한 주임을 다했음을 입증을 하면 물론 사용자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얘는 이제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걸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표현은 다 엉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병정 얘기해 볼게요. 병은 정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요. 그럼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나중엔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푸셔야 될 거거든요. 병은 정소유의, 정이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병이 이렇게 해서 점유자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카페의 외벽 일부가 무너져서 지나가던 행인 B가 다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럴 때 있어서는 B는요, 일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 카페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 지금 이거 외벽 나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럴 때 있어서 얘가 만약 점유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책임을 지겠죠. 근데 얘가 직접적으로 뭔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지금 얘가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그래서 생긴 문제잖아.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그냥 불법행위가 아니라 특수불법행위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이라고 하는 걸 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유자가 나 진짜 이거 신경 많이 썼어요.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이제 면책이 되는 거예요. 점유자는. 그리고 소유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 이것도 특수불법이거든요. 특수불법행위 책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무과실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4번, 병과 정은 B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는 뭐예요? 같이 댐빈 거예요. 그럼 같이 뭔가 잘못을 했냐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누가 망봐주고 누가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상태냐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나가리다. 병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얘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면 정은 B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인정이 되면 여기서 끝인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 자, 얘는 무조건 진다라는 게 뭐냐면 얘가 이 점유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면책이 됐어. 그러면 그때 이제 소유자가 무조건 무과실 책임이라는 걸 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얘는 무조건 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는데 책임을 진다? 나가리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답 그래서 어떻게 돼?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잘 정리해 두세요. 점점 제시문이 길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16번 또 가볍게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이 3번 선지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법치주의의 유형 나오고 있습니다. A, B 뭐랑 뭐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겠구나. 일단 선생님이 왜 여기 가운데다 썼을까? 뭔 줄 알고. 자, 통치의 실질적 정당성을 강조하는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 정당성까지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은 바로 무엇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얘라고 나와 있으니까 A가 실질, B가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몰라. 한번 봐야겠어요. 1번, A는 독재 정치를 정당한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지금 이 표현은 뭐와 관련된 설명?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된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와 달리 B에서는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위헌법률 심사제, 법률이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실질적 법치주의가 그러하다. 근데 A와 달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B와 달리 A는 통치자에 의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다. 자, 우리가 통치자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인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 둘 다예요. 그래서 뭘 하자? 법치를 하자. 법을 가지고 지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에 의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달리가 아니라 모두 다의 공통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왜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어떤
행사, 자의적인 지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인 거거든요. 근데 그 문구랑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옛날에 무슨 법이 있다 했었어.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기억 안 할 수가 없지. 방구법이야, 방구법. 양호승이 방구 끼면 10,000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싫어서 이제 법으로 딱 정했다고 쳐볼게요.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정하고 싶어서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 법을 이렇게 딱 정해줬어. 자, 그러면 법으로 정했지만 이 법 자체를 만들 때 있어서 어때요? 입법자가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인 법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어떤 지배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인 거예요. 물론 인치, 사람의 지배,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걸 막고는 싶어. 그래서 오케이, 막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법에 따라 지배할게. 근데 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통치자에 의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지만 자의적인 행사, 입법자에 의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둘 다의 공통점이라는 거고요. 4번 볼게요. 기본권 제한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보는가? 자, 법률에 근거해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권 제한할 거야? 의무 부과할 거야? 그 다음에 뭐 국가 권력 행사할 거야? 다 법에다 써놓고 해.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둘 다 예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5번 기억이 아니오라면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오래요.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하는 거.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있다 없다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강조하는 거,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 실질적 법치주의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이나 똑같은 문구야.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정답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상습적으로 무인 점포를 돌면서 금품을 훔쳤대. 어머 세상에. 그래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검사는 갑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요청했고요. 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요청. 오케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 나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갑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검사가 갑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어때요? 그쵸? 얘는 여기다 쓸까? 갑 같은 경우에는 14살이 넘는 친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4살이 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다? 형사재판 이런 것들 받거나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14세 미만인 자가 형사 미성년자거든요. 그래서 14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야. 형사재판 요청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이거는 내용 보면서 또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병은 귀가하던 중에 정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서 중상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후 도주하던 정은 긴급 체포돼서 현재 구속 상태로 공판 중에 있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 되면 왜 이런 정보들이 밑줄을 치게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런 건 선생님이 호감 상승 기출 분석 강의에서 꾸준히 이렇게 보면 돼 계속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호감 상승 기출 분석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각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내용들이 어떤 강좌에 들어가 있는지를 또 선생님이 PDF 파일로 선생님이 넣어놓고 자료실에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어떤 기출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실에서 자료 다운받으셔서 기출 분석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따로 그냥 기출 같은 경우에 인쇄해서 따로 보거나 하더라도 몇 년도 몇 월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바로 파악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출 모르는 것 없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이 14세라면 법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굉장히 맞아 보이지만 틀렸죠. 14세인 친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체가 이 친구에게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권한이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요. 2번, 정은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해서 석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친구죠. 구속적부 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이 적합한지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무엇이다? 공판 단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3번, 을과 달리 갑은 형벌과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형벌과 보호 처분은 함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벌과 보안 처분을 같이 받거나 아니면 보호 처분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틀렸다. 4번, 병은 정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병이 정에게 있어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라고 하는 건 국가한테다가 내가 지금 어떻게 생명, 신체 피해를 입었는데 나 지금 이거를 제대로 못 받았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못 받았어. 그럴 때 있어서 국가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정에게라고 얘기하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번, 병은 정에 대한 공판을 담당하는 법원에다가 민사적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려달라고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니? 형사재판 과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상 명령 신청하는 거 이런 상해죄와 같이 이런 상태에서 일정한 형사재판에서 형사재판 과정 중에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18번의 답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19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혼인 상태에서 자녀 A, B를 낳았다. 이후 갑과 을은 이혼 숙려 제도를 거쳐서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 숙려 제도라는 말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갑이 A를, 을이 B를 양육하기로 했대요. 한번 써드릴까요? 갑과 을은 이렇게 법률혼 관계였는데요.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은 자녀 A, B 이거를 먼저 그려줬어야 되는데 이혼을 먼저 시켰네. 자, 어쨌든 갑이 A를, 을이 B를 양육하기로 했고요. 이후 갑은 병과 재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양자로 입양을 했대.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는요, 정과 재혼을 했대요. 정과 재혼을 하고요.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친양자로 갔네요. 친양자로 가면 그 전 부모와의 관계는 끊어지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갑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갑의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을이 죽는다고 해도 돈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양자라는 거. 2번 볼게요. A는 마저 볼까? 최근 갑은 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했다. 어머, 갑이 죽었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A는 기억으로 인해서, 기억이 바로 뭐예요? 양자로 입양한 거. 이걸로 인해서 병과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자 관계가 생긴 것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B는 니은으로 인해서 친양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갑과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맞는 말이 된다. 선생님, 친자 관계, 친족 관계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따로
호언장담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TCC 중에서도 보다 보면 월문타에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월문타라든지 호언장담 이런 것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달리 니은을 통해 입양된 자는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된다. 선생님 이거 틀리지 않아요? 아니요, 이거 맞아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요, 친생자가 되는 거예요. 친생자의 지위를 갖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혼인 중에 출생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얘는 친양자라고 하는 것은 부부여야 돼요. 부부여야 우리가 친양자 입양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거 결혼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인 중에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곤란하죠. 그렇죠? 이건 민법을 보더라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5번 B와 달리 A는 갑의 법정 상속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와 달리 A는 갑의 법정 상속인. 얘는 돈 못 받지만 얘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옳은 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을 누가 받을 수 있어? 친자관계, 친족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럼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갑국의 의회는 선거 관련된 문제고요.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금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야. 선생님이랑 호신술, 도표 분석, 요 특강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계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계정 정치. 그 다음에 또 우리 1호 계정으로 고3 정치합업 공부하는 친구들 모두 다 대비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호신술 도표 분석 특강을 열어놨거든요. 선생님이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이제 학평 날이잖아. 학평 다음 날부터 개강이 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이미 다 완강해놨거든요. 그거 바탕으로 쭉 더 보충해 두시면 충분히 잘 풀리실 겁니다. 아시겠죠? 들어가 볼게요. 갑국의회는 50개의 지역구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으로만 구성이 된대요. 아, 보니까 지금 뭐라고요? 갑국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구로만 구성이 되나 봐요. 지역구 몇 개? 50개만 이렇게 있대. 자, 그리고 선출된 선거구별 선출 인원은 동일하대요. 갑국은 차기 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선출 방식은 그대로 두고 라고 합니다. 아, 의석은 몇 개라고요? 그렇죠? 100석이라고요. 그러면 몇 명을 뽑는 거야? 100명을 뽑는 거야. 50개의 선거구에서 100명을 뽑는데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 거예요? 2명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기로 했죠? 이런 게 바로 중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걸 구분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는 거. 이게 지금 탕수육도 아니고 소중대를 그냥 크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몇 명을 뽑는데 이걸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준이 명확해요. 자, 그대로 두고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0명 추가한대요. 아, 그러면 지금 어떻다?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현행이야. 현행은 이런 방식인 거고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네요.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가 지역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도 같이 뽑는구나. 지역구 몇 명 뽑아요? 그렇죠. 100명을 뽑고요. 비례대표 몇 명을 뽑아요? 10명을 더 추가로 뽑는 형태. 그럼 전체 의회는 몇 명? 110명을 뽑는 그런 형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비례대표 의석수는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이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을 내가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이거 얼마야? 이 말이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10명인 거야. 이거를 곱해서 산출되는 값이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 하나도 안 어려워. 의석 할당 정당은 유효투표 총수의 10%를 초과해야 된대요. 의석 할당 정당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선생님이 호신술 도표 분석에서 이미 다 완강해 놓은 이 강좌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연습하면 이거 충분히 풀어. 자, 볼게. 득표한 정당을 말한다.
개편안에 대한 판단은 최근 갑국의 의회의원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역구 의석수 쭉 보여지고요. 정당별 득표수 이게 지금 만표다 이러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50 그냥 선생님 만표 빼고 그냥 이대로 그냥 볼게요. 그렇게 봐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150 얘는 125 이렇게 쭉 나와 있어. 전체 500 중에서 유효투표 자 지금 보니까 무효표가 없대. 그러면 전부 다 유효표인 거예요. 그럼 유효표인 500표 중에서 총수니까 총 500표 중에서 10%를 초과해야 된대요. 그럼 이 500이 10%면 얼마예요? 50 아니야? 50은 뭐? 초과해야 된다고. 초과. 그러니까 이 당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50이죠. 그럼 이건 초과된 정당이 아니잖아. 그런 정당만 의석할당 정당이네. 얘는 나가리인 거야. 얘 빼고 나머지 정당만 뭐예요? 의석할당 정당인 거예요. 그럼 이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 곱하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요거까지 살펴보고요.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개편안과 달리 현행에서는 사표가 발생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었어? 이 지금 보니까 누구는 빠지고 이 당은 막 빠지고 그랬잖아. 의석할당 정당 얘기하고 그랬잖아. 그럼 이 표는 뭐예요? 사표인 거잖아. 그러니까 개편안과 달리 현행에서 사표가 발생한다. 개편에서 사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 각국의 지역구 선거구 제도는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당선자 간 이런 문제 중대 선거구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중대선거구제 맞잖아. 그러니까 2번은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다. 디귿 현행과 달리 개편안 적용 시 이 당은 의석을 확보해서 원내 정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의석을 확보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우리가 개편안에서 지역구 자리는 요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비례대표 자리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냐면 얘는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 곱하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구해야 돼. 그럼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자체를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 총합 분의 그러니까 이거 500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 50은 빠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 450 분의 각 의석할당의 득표수인 거야. A당이면 150 곱하기 100, B당이면 450분의 125 곱하기 100, C당은 450분의 10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D당은 450분의 75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의석할당 정당 득표율이 A당 같은 경우에는 33.3%, B당은 27.8%, C당은 22.2%, D당 같은 경우에는 약 16.7%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 곱해주는 거야. 이대로 곱하지 말고 0.333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돼? 3.3, 2.7, 2.2, 1.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그러면 정수만큼 자리를 주면 되죠. 예. 그러면 2, 3, 4, 5, 6, 7, 8 8자리밖에 안 되네. 그쵸? 8자리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린 지금 2자리 더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10석을 줘야 돼요. 10석을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33.3% 곱하기 10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0.333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3.3이 되고 2.7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소수점 이하수가 큰 순서대로 얘가 크지? 그 다음 얘가 크지? 얘네들은 한 석씩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당은 비례대표 몇 자리? 3자리. B당은 2자리에 한 자리 더 더해서 3자리. C당 2자리. D당 2자리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을 확보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B당과 C당의 의석 점유율은 모두 현행과 개편안이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당과 C당의 의석 점유율을 보게 되면 B당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30석, 그 다음에 C당은 20석을 가졌었어요. 그 전에 현행에서는. 그러면 전체 100석 중에 30이니까 30%, 그 다음에 C당은 20%인 거야. 근데 개편안에서는 어때요? 110석 중에서 B당은 33석을 가지는 거고요. C당은 22석을 가져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퍼센트로 치자면? 그렇지. 똑같이 몇 퍼센트다? 그렇지. 30%. 얘도 똑같이 어때요? 20%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10 곱하기 30%를 하면 얼마예요? 0.3을 하면. 그치? 그럼 얘는 3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잖아. 얘도 2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얘네 둘은 맞아요. 그래서 니은, 리을에서 4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설을 듣고도 좀 헷갈리거나 어려운 선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또 Q&A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랑 선생님 조교들이 꼼꼼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호시탐탐, 호감상승, 그 다음에 호신술 특강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강의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그럼 강의에서 기다릴 테니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